지난 6월에 안동 하회마을에서 문을 연 백두대간 인문 캠프,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름다운 음악 두 곡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 가수 허영택 씨와 뮤지컬 배우 강고은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마이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 되지 않도록 나로 인해 그이가 눈물 짓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사랑으로 하여 못 견딜 그리움에 스스로 가슴 쥐어 뜯지 않도록 사랑으로 하여 내가 죽는 날에도 그 이름 진정 사랑했었노라. 그 말만은 하지 말도록 묵묵한 가슴 속에 영원히 도록 그리하여 내 무덤가에는 소금처럼 하얀 그리움만 남도록 사랑으로 하여 못 견딜 그리움에 스스로 가슴 쥐어 뜯지 않도록 사랑으로 하여 내가 죽는 날에도 그 이름 진정 사랑했었노라. 그 말만은 하지 말도록 묵묵한 가슴 속에 영원히 도록 그리하여 내 무덤가에는 소금처럼 하얀 그리움만 남도록 그리하여 내 무덤가에는 소금처럼 하얀 그리움만 남도록 네, 감사합니다. 첫 곡 오늘 주인공이신 안도현 시인의 시지요. 사랑 당신을 위한 기도 곡을 붙인 노래였고요. 계속해서
기차는 8시에 떠나네란 곡을 가수 강고은 씨의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이제는 밤이 되어도 당신은 오지 못하리. 당신은 오지 못하리. 비밀을 품은 당신은 영원히 오지 않으리. 기차는 멀리 떠나고 당신 역에 홀로 남았네. 가슴 속에 이 아픔을 남긴 채 앉아만 있네. 남긴 채 앉아만 있네. 가슴 속의 아픔을 남긴 채 앉아만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노래 감사합니다. 오늘 인문 캠프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도현 시인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그리고 사모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격을 안 했습니다. 김학동 예천군수님 그리고 사모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교일 국회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기욱 도의원님, 안희영 도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사 장님 그리고 사모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경수 코레일 경북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휘 경북 예천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 매체에서 세계일보, 한겨레, 건설교통신문, 여행신문, 채널A, NBN 등 여러 언론 매체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도권 파워블로그 홍보단 김춘수님을 대표해서 외 22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가장 큰 주인공이시죠. 우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여기 투어를 참여해 주신 관람객 500명, 500분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진 예천 교육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우리 인사 말씀 잠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요. 예천 용궁이 그 바닷속의 용궁 그만큼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용궁 순대는 전국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얼마 전에 하회말에서 우리 김훈 소설가를 모시고 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상북도에 백두대간 인문 캠프를 왜 하는지 도지사한테 충고하겠다 하면서 경상북도는 스토리는 많은데 텔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 특별히 언론 또 우리 블로거 여러분들 정말 잘 알려주셔서 안도현 시인이 고향이 이 지역입니다. 고향에 와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정말 훌륭한 오늘 캠프가 되어서 경상북도를 많이 알려서 과거에 경상북도는 인구도 제일 많고 땅도 제일 넓고 땅은 아직까지 제일 넓은데 인구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수도권으로 많이 가 있는데 경상북도를 다시 옛날처럼 잘 사는 동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지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학동 예천 군수님 여러분 환영사를 한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인사 올립니다. 예, 이곳 우리 고향 용궁역 광장에서 우리 예천의 자랑인 안도현 시인님 모시고 이런 인문학 캠프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궁역에서 이런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철우 지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최계일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내빈들 와주셔서 고맙고요. 또 제가 또 사죄 말씀도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이 좋은 날 좀 컨츄리한 냄새 좀 나지요? 우리 예천 공직자들 좀 혼나야 되겠어요. 이거 진작 캐치하고 고쳤어야죠. 당장 손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날 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늘 예천 군수가 욕심 좀 내겠습니다. 오늘 워낙 이 저명한 인문학 조예 깊으신 문인들이 많이 오셨고 또 언론인들 오셨고요. 또 블로거들 이렇게 방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예천이 이런 기회 갖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귀한 기회 예천 선전 좀 하겠습니다. 여기가 내륙 깊숙한 곳에 용궁이라는 지명도 참 신비롭지만 더 신비로운 것은 예천이라는 지명입니다. 우리 예천 분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어서 보면 잘 몰라요. 예천 지명의 예자가 무슨 예자인지 아십니까? 예, 단술 예자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늘 썼기 때문에 우리 예천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커가면서 보니까 이게 희귀 한자예요. 예천이라는 지명을 쓸 때 외에는 안 쓰이는 희귀 한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여기저기 뒤져보고 연구했더니 아주 신비로운 뜻이 들어 있습니다. 중국 고서 사서오경 중에 예기편에 보면 태평스러운 시대에 백성들 먹으라고 청강감로 지출 예천 이렇게 한문이 나오는데요. 하늘에서는 단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단술 같은 물이 솟아나는 샘, 그 이름이 바로 예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의 장자에 보면요, 이 신비로운 봉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봉황은 비예천 부름 이렇게요. 즉 안일비자를 써서 예천물이 아니면 부름 마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비로운 고장에서 정말 많은 인재가 배출되고 또 그렇게 물이 좋아서 어르신들 장수하시는 그런 동네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상품 만들어내고요. 이곳 용궁이 해룡포를 비롯해서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실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도록 애쓰겠습니다. 아무쪼록 반갑고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고 앞으로 2번, 3번 발걸음 할 수 있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9 백두대간 인문캠프는 경상북도청이 주최하고 경북문화관광공사 주관으로 경상북도의 명소를 유명 작가와 함께 탐방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2019 백두대간 인문캠프는 6월 안동 하회마을을 시작으로 7월 예천 영국역, 9월 예천 금당실 마을, 그리고 10월에 다시 안동 하회마을의 고택으로 오는 올해 총 4번의 뜻깊은 투어를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은 도정서원, 선몽대, 내성천, 석송령 등을 탐방을 하셨는데 한편 오늘과 내일 그 예천 영궁 순대축제가 열리고 있죠. 여러분 예천 순대 오늘 많이 드셨나요? 예, 맛이 전국에서 최고인가요? 예, 최고라면 박수 한번. 네, 좋습니다. 예, 전국에 우리 예천의 맛을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백두대간 인문캠프 2번째 강연으로 예천의 아름다움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잘 알고 계시는 안도윤 신님을 모셔볼 텐데요. 오늘 이 아름다운 이 영국역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차 한 대가 확 지나가는 아름다운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도윤 신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신님 어서 오십시오. 예, 인사 말씀을 좀. 반갑습니다. 안도현입니다. 예. 강연을 초청드리기 전에 안도인 시인님을 너무너무 뵙고 싶어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늘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화가 남궁산 선생님을 잠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선물인지 한번. 네. 우리 안도현 선생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 예.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는지.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우리 그 전통 판화 형식 중에 시전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편지지죠. 그래서 옛날 문인들은 자기만의 그 편지지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많이 남겼는데 저는 이제 그 안도현 시 가지고 현대적인 그 시전지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판화는 제 작업품이지만은 사실은 여기 있는 시 글씨는 그 우리 안도현 시인의 친필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작업한 지 꽤 됐는데 이걸 전시를 한번 하고 뭐 에디션, 그러니까 판화는 여러 장을 찍잖아요. 그래서 딱 2장만 일단 찍어서 저 하나 그리고 안도현 시인이 나눠 갖자 이렇게 약속을 오래전에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번에 안도현 시인이 고향에 내려가서 살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럼 뭘 선물을 한번 해줄까? 근데 사실은 선물이 아니라 당연히 이 안 시인님의 권리였던 거를 지금 제가 다시 드리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우리 안도현 시인님의 시가 생기는 지점 큰 박수로 강연 초청해 듣겠습니다.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천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늘한 바람도 불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향기도 코끝에 스쳐가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고향이 경북 예천군 호명면인데요. 외갓집도 호명면에 있고 큰 집도 또 고모네 집도 이렇게 호명면이 본거지입니다. 그러다가 그 안동 풍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요. 중고등학교는 대구에서 다녔습니다. 근데 대학을 저 호남에 있는 응강대학교로 가면서부터 20살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 전라도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제 외할머니가 전라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라도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전라지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기라는 전미사는 산지기, 문지기 할 때 어떤 그 이라는 것을 좀 낮춰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왜 지기라고 했을까? 이걸 이제 20살 이후에 전라도에 가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수십 년 살았는데요. 보통 그 자기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가서 일자리를 얻고 또 성공을 한 사람들을 보면 이제 일이 다 끝난 후에 정년퇴직을 한 후에 돌아오는 곳이 이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을 한창 할 나이에 와서 가능하면 뭐 그걸 봉사라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고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뭔가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는 아마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지방에 살면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온다 이런 표현을 쓰죠. 서울에 살다가 옛 경북으로 내려온다. 근데 저는 내려온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전주가 예천보다 훨씬 밑에 있어서 예천으로 올라온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문학이나 시에 대한 이야기는 조그마한 강의실 같은 데서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무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들었던 좋은 음악 듣고 박수 치고 이렇게 웃고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길지 않게 한 20분 이내로 그냥 아무 이야기나 좀 하다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예. 예. 오늘 그 순대국밥 다 드셨습니까? 예. 저도 이 명절 때 고향에 올 때마다 거의 매번 한 번씩 이 용궁을 들르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전국 곳곳에 순대국밥을 많이 먹어봤는데 용궁 순대국밥이 최고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맛있는 곳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뭐 제가 용궁 순대국밥이 맛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까 군수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이 용궁에 유독 그 순대국밥이 유명해졌을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순대국밥집을 열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아마 이 예천이나 용궁 쪽에 옛날에 큰 우시장이 있었거나 아니면 소나 돼지를 잡는 어떤 장소가 아주 크게 있었거나 아마 이런 어떤 역사성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음식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안 좋아하세요 음식? 네. 혹시 만드는 것도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음식을 가지고 시를 이렇게 수십 편 써본 적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음식이라고 하면 배가 고플 때 내 욕망을 채우는 어떤 재료 이런 걸 이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음식이 단순히 내 뱃속을 채우기 위한 어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집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음식을 정성 들여 준비해서 차리지요. 또 설이 되면 떡국을 먹고 추석 때 송편을 먹고 정월 대보름이 되면 갖가지 나물들을 해서 찰밥을 먹고 뭐 이런 그 풍습들이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음식이라는 것은 전 영궁 순대국밥이 언제부터 이렇게 성황을 이루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집에서 매 끼니 때마다 먹는 이 김치 하나만 하더라도 김치가 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먹은 게 아니고 할아버지의 그 전 할아버지 때부터 먹어오던 그러니까 김치라는 것 하나만 하더라도 단순한 반찬이 아니고 어떤 역사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성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것까지도 음식 속에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아라는 시인이 80년대에 했던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밥이 하늘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밥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사람이라는 것은 전국 어디에 가도 없고 가까운 문경에 가도 없고 영주에 가도 없고 안동에 가도 없는 음식 중에 하나가 예천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태평추라는 음식인데요. 예천 분들은 아마 태평추 하면 이게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어렸을 때부터 이 태평추라는 묵으로 만든 음식인데요. 요즘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서 먹는 묵밥이라고 이런 부친 거하고는 또 다른 그런 태평추라는 게 예천에 있습니다. 제가 그 태평추라는 제목으로 시를 쓴 게 있어서 한번 한 편 읽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 태평추. 어릴 적 예천 외갓집에서 겨울에만 먹던 태평추라는 음식이 있었다. 객지를 떠돌면서 나는 태평추를 잊지 않았으나 때로 식당에서 메밀묵 무침 같은 게 나오면 머리로 떠올려 보기도 했으나 30년이 넘도록 입에 대보지 못하였다. 태평추는 채로 썬 묵에다 뜨끈한 멸치 국물 육수를 붓고 볶은 돼지고기와 묵은지와 김가루와 깨소금을 얹어 숟가락으로 훌훌 떠먹는 음식인데 눈 많이 오는 추운 날 점심때쯤 먹으면 더할 수 없이 맛이 좋았다. 입가에 묻은 김가루를 혀끝으로 떼어 먹으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바다며 갯내를 혼자 상상해 본 것도 그 수더분하고 매끄러운 음식을 먹을 때였다. 저 쌀쌀 맞던 80년대에 눈이 내리면 저 눈발은 누구를 묶으려고 땅에 저리 오랏줄을 내리는가 하고 붉은 저기의 눈으로 겨울을 보내던 때 나는 태평추가 혹시 귀한 궁중 음식이라는 탕평채가 변해서 생겨난 말이 아닐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허나 세상은 줄곧 탕탕평평하지 않았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탕평해야 태평인 것인데 세상은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기울기 일쑤였고 그리하여 탕평채도 태평추도 먹어보지 못하고 나는 젊은 날을 떠나보내야 했다. 그러다가 술집을 찾아 예천 어느 골목을 삼경에 쏘다니다가 태평추라는 세 글자가 적힌 식당의 유리문을 보고 와락 눈시울이 뜨거워진 적 있었던 것인데 그 앞에서 열리지 않는 문을 두드리다가 대신에 때마침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말았던 것인데 그날 밤 하느님이 고맙게도 채 썰어서 내려보내주시는 굵은 눈발을 툭툭 잘라 태평추나 한 그릇 먹었으면 하고 간절하게 참 철없이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 것이다. 뭐 이런 재미없는 시입니다.
혹시 예천에서 태평추를 아직 드셔보지 않은 분들은 다음에 오실 때라도 꼭 한번 그 맛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면 없는 거니까. 사실 이 태평추라는 음식은 어디 막 내놓고 자랑할 만큼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맛이 대단히 좋은 음식도 아니지만, 제가 시에 썼다시피 저는 그 태평추라는 말 세 글자만 들으면 제가 만나보지 못했던 어릴 적 몇십 년이 갑자기 가슴으로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음식이거든요. 오늘 순대국밥을 먹으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우리의 음식 문화라는 게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 음식 문화가 급격하게 바뀌게 된 게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심지어 어떤 기사에 보면, 야, 앞으로 밥상이라는 말 대신에 식탁을 쓰자, 뭐 이런 기사, 계몽 기사도 있었고요. 그 이후로 들어온 게 뭐 요즘 우리가 즐기는 커피, 뭐 맥주, 뭐 양식 종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바꿔버린 게 불과 한 100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100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변했고, 변한 만큼 때로는 풍족해지기도 했는데, 과연 이 풍족해진 우리의 삶이 행복한 건가? 그런 걸 물었을 때,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살아계셨을 때 그 어렵던 전쟁 겪고 다 그렇게 살았지만 차라리 그때가 마음이 편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우리가 풍족하지만 이 풍족한 것을 단순히 즐기는 게 아니고 우리 것을 잊지 않고 어떤 그야말로 해피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풍족으로 행복해지는 거 말고, 저는 제가 쓰는 시가 그런 일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이렇게 닭을 키우면 닭이 병아리로부터 잡아먹을 때까지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또 그 닭을 잡을 때 아버지가 모가지를 어떻게 뽑는지, 그 엄마가 그 우물가에서 닭을 어떻게 손질하는지, 내장을 어떻게 빼가지고 간은 어떻게 하고, 창자는 어떻게 하고, 염통은 어떻게 하고. 저희 어머니는 닭을 한 마리 잡으면, 제가 동생이 셋인데요, 그러면 아들 넷에다가 6명이 닭 한 마리를 먹어야 되는데, 제가 맞이기 때문에 저만 닭을 삶으면 부엌으로 불러가지고 닭다리 하나를 딱 이렇게 국물하고 이렇게 딱 놔두십니다. 그러면 제 동생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저 혼자 닭다리 한 개를 먹고 성장을 했는데, 키는 제가 제일 적습니다, 형제들 중에.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가 그 닭다리 하나 없는 닭을 가지고 어떻게 닭게장을 끓이는지, 닭게장 속에 들어가는 채소가 무엇인지, 뭐 고사리도 들어가고 숙주나물도 들어가고 토란대도 들어가고 시래기도 들어가고, 저희는 그 닭다리 없는 닭으로 그 솥에다가 닭게장을 끓이면 우리 식구가 한 3끼 4끼를 그냥 먹었던 것 같습니다. 닭보다 나물이 훨씬 많았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닭이라고 하면 그 모든 말씀드린 기억들이 다 따로 올라올 수 있고, 저한테 닭을 한 마리 사주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닭게장을 잘 끓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야, 닭 하면 뭐가 떠올라? 이러면 치킨,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코카콜라 한 병. 아이들은 이 닭이라는 개념을 그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라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자세히 관찰하는 데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아직 안 됐나? 조금 더. 제가 전에
지금보다 훨씬 젊었던 시절에 에피소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20대 후반 때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정교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해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목이 잘린 거죠. 전국에서 한 1,500명 정도 되는 선생님들이 그때 교직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좀 힘들어서 주변에서 누가 가외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글쓰기 가외라고 하고 제가 또 시인이니까 가외를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몇 학년을 데리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을 데리고 내가 초등학생을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집에 반찬값이라도 마련해야 돼서 그 아이들 5명이 모여있는 1학년 18살짜리 5명이 모여있는 아파트를 매주 한 번씩 갔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갔는데요. 하루는 아이들한테 숙제를 하나 냈습니다.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세하게 들어봐라. 그래서 들은 다음에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엄마 입에서 많이 나오는 말을 5개만 써와라. 절대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그 대신 자세히 들어야 돼. 숙제를 냈습니다. 일주일 후에 아들이 5개씩 써왔으면 5명이 5개니까 25개가 딱 쓰여져. 보니까 24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는 재미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숙제 다 했니? 일찍 일어나서 밥 먹어라. TV 좀 그만 봐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인사 잘해라. 이렇게 어른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 24개였습니다. 그런 24개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 마음까지 움직이게 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아이가 조그마한 여자애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5글자. 꼴 배기 싫어. 꼴 보기 싫어. 전라도 지방에서는 엄마들이 그냥 입버릇처럼 많이 하는 말입니다. 꼴 배기 싫어. 맞춤법도 무시하고 띄어쓰기도 무시하고.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얘가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 실제로 소름이 막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려고 그 엄마한테 이걸 보여드렸어요. 야, 얘가 이런 걸 썼어요 하니까 엄마가 막 얼굴이 빨개지시더니 선생님, 저는 평소에 이런 말 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 애가 저 골래요. 거짓말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 잘 쓴 겁니다. 뭐가 잘 썼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키가 작아요. 근데 얘는 키가 큰 애여서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 공부를 아주 잘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엄마가 그때부터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맞춤법 틀려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술 더 떴습니다. 이 5명 중에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막 너무너무 팔짝팔짝 뛰면서 엄마가 거의 공중부양을 할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으니까 우리 애가 서울대 가면 나중에 막 술도 사고 제가 막 양복도 맞춰드리고 해드릴게요. 뭐 저하고 친한 분이 아닌데. 근데 12년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예언을 한 덕분에 우리 애가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자꾸 제가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실까 이렇게 봤더니 자꾸 손을 들고 자꾸 이러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지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자꾸 손을 드시는데 매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으신 것 같아요.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이거요. 좀 건드려 봤죠. 이게 오디오가 여러 개 겹쳐서 그런가 봐요. 저는 원래 수학 선생을 했거든요. 질문을 안 하면은
제가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요새도 제가 도의사에서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전국에서 다 오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유엔 통계에 우리나라 사람이 IQ가 제일 높다고 들었습니다. IQ 평균이 대한민국 1등입니다. 그 통상 세계에서 노벨 과학상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이 한 30% 정도가 유태인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IQ가 높아야 세계가 계속 되는데 있어서 그렇다고. 왜 우리는 한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이 30%를 차지하느냐. 지금 바로 여기서 조정했죠. 질문을 많이 했다. 나머지 두 개를 그 유태인은 잃어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질문을 많이 하고 한국 분들은 대부분 내가 아는 걸 물어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는 곳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많이 물어보는데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한국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에 더 훌륭한 인재를 많이 키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는 30년 넘게 이런 책 같은 걸 내면 꼭 앞에다가 경북 예천 쓰거든요. 근데 제가 예천에서 IQ가 제일 높았던 것도 아니고 예천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던 것도 아니고 예천에서 키가 제일 큰 것도 아니고 뭐 예천에서 우리 집안이 제일 부자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뭐 예천 대표 선수는 아니지만 예천 하면 저를 기억해 주시는 이유가 시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들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가 이렇게 써놓은 감동을 주지 못할 텐데 이거 아니지 않아? 다 이게 맞다고 할 때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게 시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저도 학교 선생님 하다가 국회의원도 3번 하고 이제 도지사가 됐는데 최근에 보니까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래더라고요.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대한항공회의소 회장이 이 상임 회장님이 정치에서 좀 경제를 놔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야 정말 정치가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최근에 우리 경북의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이 나라 한 10% 차지하다가 지금 5%로 전락해버렸고 거기에 물론 구미의 삼성전자나 LG가 떠나고 이런 영향도 크고 포항제철도 어렵고 그 농업도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 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경제가 우리 어릴 때보다는 훨씬 잘 사는 그 세계에서 가장 잘 못 쓴 나라가 3만 불까지 왔지만 그런데 이 시대에서 지금 정체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로 나중에 온 국민들한테 공감을 주는 그 정치가 경제를 좀 놔달라 하는 그 생각이 나오는데 그거를 질문을 한번 시로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 국민들이 좀 느끼고 정치인들이 좀 느끼도록 했으면 어떨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네, 지사님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현문현답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같은 답변을 들었는데 또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예. 자, 한 분 더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크실 것 같은 예. 우리 안도현 시인님 2시간 전에 뵙고 2년 전에 뵙고 권덕용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었지만 제 시의 주소가 어디인가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향은 문경입니다. 50년 전쯤에 대전에 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 근방에 김용사라고 하는 1500년 된 고찰이 있습니다. 그 김용사 주차장 앞에 작년 12월 1일 날 문경문학관이라고 하는 문학관을 개관했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지만 고향에 와서 무언가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문학관을 개관했습니다. 우리 안 시인님은 저하고 꼭 들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안도현 시인께서 방금 전에 고향으로 오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연어가 마치 다시 모천으로 귀하듯이 이렇게 오시는데, 만약에 우리 안도현 시인께서 호명으로 오신다면, 고향으로 오신다면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그리고 제가 심히 조금 어떻게 보면 예천 군수님 2주 전에도 제가 금강에서 만나 뵀었죠. 예, 만나 뵀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호인 안도인 시인을 위해서 예천군에서 인문학적 어떤 터전을 좀 하는데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감히 드려봅니다. 박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거기에는 우리 이철우 지사님의 힘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안도현 시인님 꼭 안도현 문학관 하나 만드시겠죠? 그래야 아까 질문하신 우리 시인들 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천으로 돌아오더라도 제 이름으로 된 문학관이나 문학관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문학상 만들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아기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살다가 없어진 뒤에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 이름으로 된 어떤 것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예, 난이번이 없어진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도현 선생님 좋은 시만 있어주시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민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이제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만 해주시고, 우리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 또 예천 국민들께서 그래요? 예, 한 번 더.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2년 전에 기양을 용문으로 했고 예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했던 조대민이라는 사람입니다. 동년배입니다. 시인님하고. 근데 오늘 저기 보니까 백두대간 인문 캠프라고 적혀 있네요. 저는 이제 인문적인 사회가 바로 정착돼야, 인문학이 바로 정착돼야 이 사회가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아까 이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가 없는데, 경제보다 먼저 안도현 시인님이 우리 기양을 하셔가지고 예천에 어떤 인문학이란 것을 남기실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지사님이나 군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잡지를 하나 만드는 걸 구상하고 있고요. 예천을 전국으로 알리는 잡지를 하나 만드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그게 힘들다고 지사님이나 군수님이 도와주신다면 마다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예천에 계시는 분들하고 시를 읽는 모임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를 써왔지만 시를 쓰는 사람보다 시를 열심히 읽는 사람이 오히려 시인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를 읽으면서 그 기쁨을 같이 맛볼 수 있는 분들하고 자리를 하나 또 만들어 볼까 싶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게 많은데 여기 기자들이 몇 명 와 있기 때문에
숨겼다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시를 평소에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시인님만의 간단한 방법 하나만 소개해 주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서점에 가서 시집을 사는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지만 서점이 멀리 있다거나 그러면 이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을 하면 휴대폰 속에 수십만 편의 시가 있습니다. 김소월 시 읽고 싶으면 한 편도 빠짐없이 휴대폰 속에서 다 읽을 수 있고요. 제 시도 거의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열심히 시를 읽는 거 별로 전 좋아하지 않고 하루 이틀에 한 편 정도 시를 읽는다면 1년이면 한 300편 읽을 수 있거든요. 그걸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시 분석하듯이 읽으면 시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좋아하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노래가 있으면 자주 듣게 되고 노래방 가서 한번 부르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 그런 식으로 부담 없이 내가 싫어하는 시는 안 읽으면 되고 한번 읽고 싫은 시는 밟아도 되고 좋아하는 시는 2번, 3번 읽고 그런 방식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인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부 음악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수들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부터 준비 흥겹게 여러분 시 노래를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노래가 끝날 때마다 안도현 시인님의 시를 소재로 해가지고 퀴즈를 낼 텐데 퀴즈를 맞추면은 뭐가 있다? 상품. 어떻게 알았어요 이걸? 퀴즈를 맞추면 상품이 있는데 상품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이구 이렇게 그냥 안도현 시인님의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작, 뜨거운 최신작 난방 큰 돌고래. 이거 제가 딱 봤는데 벌써 2달 전에 났는데 3쇄를 찍었어요. 대한민국에서 3쇄를 찍는다는 것은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주 어른을 위한 동화이기 때문에 일단 어린이들부터